안녕하세요. 이렇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요. 유프로님, 삐딱이님 그리고 찬이쌤 나오셨습니다. 와, 유프로님은 정말 오랜만에 봬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처음 봤어요. 죽지 않으니까 이렇게 네. 만나게도 되는 거죠. 아이 뭐 그렇게까지. 건강하게 삽시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예요? 예,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네.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갑질 파문의 진짜 문제는 뭔가 하는 걸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조현민 씨인가요? 네. 조모 전 전무가 네. 이게 광고 대행사 직원한테 물컵 던진 건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사건인데,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내부 직원들에 의해서 상습적인 관세법 위반이 폭로되기도 했고요. 네. 요 며칠 전에는 상속과 관련해서 500억 원의 탈세 혐의가 있다라는 것도 나온 것 같고, 그리고 계열사인 진에어의 문제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문제가 단순히 뭐 재벌가 사람들의 인성 문제, 인격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해에서는 재벌들의 갑질 문화를 조장하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죠. 직원들이 가면 쓰고 얼마 전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까지 벌였습니다. 이제까지 뭐 여론의 비판이나 법적 규제를 비켜가던 재벌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근절하려면 정확하게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6%가 그 인성 문제가 아니라 그랬는데 인성 문제죠. 인성이 아주 쓰레기인데 왜 재벌이 인성이 쓰레기가 되느냐? 쓰레기 재벌이 이렇게 많으냐? 그리고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이게 아마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조씨 일가가 특별히 뭐 물을 잘못 먹었다든가 밥을 잘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재벌들이 이런 것이 자꾸 반복되고 재현되는 거, 이게 이제 문제라고 보고 그거의 뿌리를 이제 찾아나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유튜브에서 녹취된 음성도 듣고 동영상도 찾아봤는데 거의 뭐 아유. 네, 거기다가 그 조양호 네. 부인인 이명희 해독이 잘 안 되죠. 아, 뭔 네. 소리 하는 거지? 너무 네. 어떻게 저렇게 굉장히 폭력적이잖아요. 그거 녹음한 사람도 참 대단해. 그래서 왜 녹음했냐고 물어보니까 엉겹결에 그냥 했어요. 저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 자기 너무 놀랐으니까. 예. 안돼 그런 식의 행동이 이때까지 한 번도 제재당하지 않았다는 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있습니까? 진정한 갑이죠, 진정한 갑. 어떤 문제가 있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될까? 저도 뭐 그 사람들의 인품이나 이런 걸 문제 삼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뭐, 네, 뭐 돈이 같이 살 사람도 아닌데 뭐. 네, 예. 저 뭐 품격을 갖춰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음.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이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음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법을 벗어나서 법을 벗어난 정도가 아니라 상식에서도 벗어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재벌의 갑질 문화는 소수의 지분으로 방대한 계열사를 확고하게 이렇게 지배하는 재벌의 소유 지배 구조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소유 구조를 통해서 재벌가가 경제력이 이렇게 많이 집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강하단 말이죠.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견제를 덜 받는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뭐 6월에 이제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 뭐 구청장이라든가 뭐 구의원이라든가 시의원, 뭐 시장 다 뽑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개헌이 무산됐지만 나중에 이제 혹시 국민 소환제가 들어가면 나중에 이제 소환도 할 수 있을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는데, 얘네 재벌들은 뽑힌 적도 없고 퇴출도 안 되고 뭐 시장에 사실 견제도 사실 안 받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옥상옥이다. 진정한 갑이다. 갑 오브 갑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도적 감시, 견제가 전혀 받지 않고 기업 집단 전체를 지배하니까 이 재벌과 노동자의 관계, 재벌과 중소기업의 관계, 이것이 자영업자, 뭐 소비자와의 관계 모든 곳에 쫙 퍼져갖고 그 관계가 계속 점점 더 나빠지는 거고, 지금에 와서 이제 재벌가가 이제 전 국민의 아침의 기분까지도 상하게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전 국민 트러블 메이커,
이런 거로 이제 부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사실 이번에 문제 일으킨 조 씨 일가 두 딸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가 됐는데요. 조 씨 일가가 전부 경영에서 물러나야 사태가 진정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제 제 삐딱한 시선으로는 그렇게 되더라도 조 씨 가문의 대한항공에 대한 지배력이 조금 더 손상을 받지. 삐딱하지 않게 봐도 손상이 안 돼요. 네. 이거 얼마 그냥 뭐 지분이 있는데 뭐. 그러니까 막말로 이 조여나 조윤민이 대한항공에서 자기 말 잘 듣는 그런 경영진들 이사들 세워놓고 그렇죠. 충분히 뒤에서 갑질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갑질이 아예 음성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새로운 말이 나왔네. 갑질의 음성. 아니 좀 갑질 좀 했다고 예. 또 재산을 다 뺏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네. 해야 돼요? 예. 재산을 뺏을 수는 없죠. 네. 근데 문제는 예. 재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재산보다도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문제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재벌의 소유 지배 구조 문제에서 나오는 것인데 대한과 한국 사례 때문에 이렇게 작은 지분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사회적 쟁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기업의 지분이 100억이 있다. 네. 근데 이제 조 씨 일가가 90억을 갖고 있다. 뭐 좀 더 양보해서 51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뭐 지네가 좀 큰 그렇죠. 소리 칠 수도 그렇죠. 있을 것 같다고 100배 양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한 3%, 5%뭐 이렇게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소유 지배 구조의 특징 자체가 총수 일가가 기업 집단 전체의 시가총액의 약간만 갖고도 방대한 계열사 50개, 70개, 100개 이런 거 이제 거느리게 되고 보통 평균적으로 총수 일가 지분이 보통 2.5% 정도라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2.5%만 갖고 있으면 이 계열사 100개를 막 지배를 하는 거죠. 이를 가능케 하는 이제 제도가 이제 뒷받침을 해주는 건데 대표적인 제도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순환 출자 제도거나 아니면 지주회사 제도가 이런 식의 작은 지분을 갖고 기업 집단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하는 제도가 이렇게 구비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계열사의 내부 지분을 통해서 지배주주는 지분 투자를 적게 하면서도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런 제도 자체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파헤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보통 오너가 그런 말만 쓰잖아요. 네, 그렇죠. 오너다. 네, 네. 근데 오너면 오너다운 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오너가 아니고 마이너리티 소수자가 지배하는 구조. 이걸 이제 요프로가 이제 말하자면 지배 구조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지분이 5%도 안 된다 그러면 내 몫이 5%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95% 이상은 내 돈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전체를 다 지배할 수 있나? 네. 뭐 5%도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네, 돈이긴 5%, 한데 네, 아니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뭐 20배, 30배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기나 한가요? 그게 가능한 것은 네. 기본적으로 주식회사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주식회사 제도화에서는 논리적으로 51%의 지분만 가지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100%에서 지배력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3분의 1만 가지면 지배주자가 되는데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3분의 1이면 33%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 이제 전체를 지배한다고 해도 좀 이해가 가는데 5%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너무 날로 먹는다. 또 이거 어떻게 가능한지. 조금 전에 찬희 쌤이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순환출자 제도 그리고 지주회사 제도, 제2금융 계열사, 우리나라 지금 캐피탈, 보험사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2금융권을 통해서 삼성생명 같은 거 말이죠. 예. 그렇게 지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이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재벌들의 기업 지배 구조는 이제 순환출자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현재는 점점 이제 지주회사 제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주회사 제도가 순환출자 구조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자 이렇게 도입한 건데요. 최근에는 오히려 경제력 집중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제2금융 계열사를 통한 지배는 엄격히 말해서 금산분리 문제, 그러니까 금융과 산업의 분리 문제를 금산분리라고 하는데요. 그걸 위배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금산분리 문제는 오늘 주제에서는 좀 비켜난 사안이라서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뒤에 이제 우리 계속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 5%로 어떻게 지배가 가능한지, 2.5%로 어떻게 가능한지 이제 얘기를 쭉쭉 해나갈 텐데요. 고래그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요 얘기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서 미리 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 번 다루긴 했는데 이게 기업의 이제 재벌의 소유 지배 구조도 문제지만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뭐 신문에서 많이 보듯이 뭐 횡령도 하고 배임도 하고 일감 몰아주기도 하고 이런 게 사실 소유 지배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그로 인한 결과는 결국 경제력 집중이잖아요. 지분은 적은데 지배력은 크니까 계속 이제 어떻게 자기 사리사욕을 채울까 이런 거로 맨날 궁리를 하고 그를 궁리하는 조직들이 회사에 존재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도 한 푼 안 들여도 자기가 지배하는 회사가 막 늘어날 수 있으니까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의 예로 이제 SK그룹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SK도 뭐 총수가 감옥에 한번 갔다 왔죠. 예. 지금도 감옥에 가 있나? 나왔죠? 나왔죠. 나왔죠. SK는 왔다 나왔죠. 갔다 하죠. 그죠? 예. 빨리도 나와 걔네들은. 예. 저기 무슨 한 20년씩 넣어놔야 되는데 진짜. 예. 357이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있죠. SK그룹이 2007년도에 지주회사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SK 주식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전에는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지분이 14.7%였어요. 총수 일가를 이렇게 합치면. 근데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나니까 2배가 넘는 32.1%로 커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커지는 과정에서 최태원 회장 일가는 단돈 1원도 안 넣었어요. 어떻게 그렇어요? 예, 이제 이거 봐야죠. 예, 지금 너무 궁금증이 많이 유발되는 발언들을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왜 돈을 한 푼도 안 넣는데 지분이 확 올라가냐? 그러니까 지주회사에서도 사실은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 뭐 그런 제도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정반대로 쓰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배력이 생겼으니까 계열사도 늘어나죠. 그래서 지주회사 전환 이후에는 SK그룹에 소속돼 있는 회사가 5년 사이에 57개에서 94개가 된 거예요. 그중 68개는 손자 회사, 아들 밑에 자회사 밑에 손자 회사죠. 또 손자 밑에 있는 증손자 회사, 아이고. 증손녀 회사일 수도 있겠죠. 어쨌건 간에 증손 회사들이 발생해서 이런 게 이제 바로 지주회사의 문제, 좀 이따 또 보겠는데 자사주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경제로 집중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이제 살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뭔가 또 전부 서론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감이 오네요. 뭐 예. 야로가 있다. 예. 이런 감이 제도가 오는데. 자기들을 위한 거죠 사실은. 근데 예. 이거 진짜 머리에 쥐나기 시작했어요. 네네. 이런 어려운 말들이 막 터져 나와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가야겠다 싶은데요. 우선 순환 출자. 순환 출자 옛날부터 그리고, 많이 했다는. 지주회사 네. 이것부터 좀 네. 살펴봐야 되겠다 싶어요. 자, 먼저 순환 출자부터 한번 네, 얘기해볼게요. 네, 네. 우리 이렇다 60회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음. 잠깐만 얘기하면 네. 이게 전통적인 재벌의 지배 구조는 순환 출자였고 옛날에 다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벌인 삼성과 현대는 아직도 순환 출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주회사로 전환을 안 했거나 못했어요. 나중에 또 나오겠고요.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아주 쉬워요. 순환이니까 서클이죠. 서클. 네. 돌아가는 거죠. A가 B에게 출자. 출자라는 건 이제 자본 투자를 하는 거죠. 돈을 꺼주는 게 아니라 주주가 되는 거죠. 돈을 투자하면서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B 기업이 C 기업에게 출자를 하는 거죠. 다시 C 기업이 A 기업에 출자하니까 돈이 돌고 돌아서 다시 A한테 온 거죠. 좀 쉽게 생각해도 내 돈 100원 갖고 그중에 50원 투자했다가 그 50원 갖고 또 투자했다가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하면 각 회사에 50원씩 지분이 다 있지만 자기는 돈 50원밖에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순환 출자를 하게 되면 작은 돈으로 여러 기업의 다수 지분을 다 갖게 되는 그런 좀 이해하기 쉽죠. 예, 다시 말씀드려서 재벌 총수가 모든 기업의 지배주주가 될 필요가 없고 A 기업의 지배주주만 되면 그게 순환 출자를 통해서 B, C, 뭐 D, E, F, G 뭐 전부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주 대표적인 야로인 순환 출자 구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의 지배주주가 딱 되면 그 기업 돈으로 다른 회사를 사요. 그러면 그 기업까지 또 지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기업이 다시 원래 회사를 다시 사주면은 지배력은 확고해지는 거죠. 그래서 순환, 서클을 그리니까 순환 출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대규모 기업 집단이 우리가 훨씬 뭐 대기업 집단이라고 그러는데 뭐 흔하게는 그냥 재벌 집단이라고 해도 대기업 될것 집단은 같습니다. 굉장히 좀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대기업 집단 그런 소속 회사 사이에 상호 출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이 상호 출자라는 것은 A가 B에 출자했는데 B가 A에 다시 출자하는 걸 상호 출자라고 합니다.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사실 순환 출자도 상호 출자하고 같은 원리거든요. 그럼요. 예, 삑삑 몇 개가 더 들어간 돌아 거고. 서클을 예. 만든다 뿐이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출자는 금지하면서도 순환 출자는 허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2015년부터 신규 순환 출자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기존의 그런 순환 출자는 아직까지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현재 순환 출자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재벌이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과 현대차 그룹인데요. 현대차 그룹도 지금 현재 이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좀 듣다 보니까 이거 약간 감이 오는 게요. 왜 집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집 하나 사면 그걸로 담보대출 받아 또 사고. 예, 이걸 뭐 갭 투자라고 하는 뭐 네. 비슷한 거죠, 약간. 예, 백몇 비슷한 개씩 거죠. 가지고 백몇 채씩 가지고 있는. 그럼 대출 안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 순환 출자를 금지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승희 씨가 대통령이 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대답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근데 어느 나라에나 기업 집단은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기업을 다룰 때 한 네. 산업의 한 부문에
영업을 하는 단일 기업을 이렇게 상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에서 기업은 다양한 형태의 기업 집단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산업에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집단의 존재 자체를 이렇게 부정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은 기업을 하나씩만 운영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룹 말씀하셔요. 재벌 그룹 이렇게 막 계열사 많은. 그리고 이제 한국의 재벌들은 네. 이 순환 출자에 의존해서 기업 지배 구조를 유지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경쟁력 있는 기업 집단의 존재 양식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실제 30대 재벌이 한국 국민 총생산의 50%를 담당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지만 지금의 재벌 구조를 손댔다가 50%를 차지하는 그 국민 경제 구조가 혹시 잘못되면 어떡할 거냐라는 이야기에 어떤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볼모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재벌이 네. 이제 끝발이 세서 네. 그걸 건드리지 대마 못한다. 불사라고 네, 예, 그런 대마를 말씀이시구나. 죽일 수가 없는 그런 네. 식의 어떤 두토거리가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업 집단의 존재를 완전히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음. 대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대안에 대해서 완전한 국민적 공감대나 아니면 그 이전에 학문적인 통일이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않고 있고 그 공감대를 만드는 데에서도 재벌의 영향력이 강하게 행사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80년대까지만 해도 재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사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사실 치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97년에 외환위기가 오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재벌 체제가 경제 소장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따라왔는데 얘는 무슨 외환위기는 왜 이렇게 있냐.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도 국민 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국민적인 어떤 인식의 전환이 일어난 게 좀 좋은 긍정적인 효과가 아니었느냐 97년에 네. 예, 우리가 무슨 금반지를 많이 뺐겠지만 네. 그래서 이 순환 출자에 의한 재벌 체제는 적어도 이렇게 문제가 많다 이런 것에 대한 뭐 아는 사람 정도는 대부분 다 그렇죠. 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등장한 것이 지금 뭐 대안처럼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지주회사 제도입니다. 네. 저 예전에도 한 번 얘기했었는데 지주 회사가요 네. 땅 가진 회사인 줄 알았어요. 지주 회사가 뭔지 설명 좀 지가 아마 해주세요. 지지한다 그럴 때 지자고 주는 주식이고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예, 네, 예, 예. 주식으로 지탱되는 회사다 그런 뜻일 그래서 뭐 건데 사업 같은 걸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 네. 그런 회사. 사실 우리나라 재벌이 그렇습니다. 예. 네. 예. 어떤 지주회사는 네. 영어로 홀딩 컴퍼니인데 아. 홀드는 이제 떠받친다, 뒷받침한다 뭐 그런 뜻이죠. 홀딩 컴퍼니. 주식 소유를 통해서 다른 회사의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지주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슨 영업 활동이 중요하다기보다는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목적의 회사를 지주회사라고 하는 거죠. 이제 기업 집단의 지배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주회사는 이제 계열사 간에 이제 좀 전에 봤던 순환 출자 또는 이제 상호 출자 이런 것이 이제 금지되고 수직 출자만 되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즉 아버지 위에서 아들 딸로, 아들 딸 밑에서 손자 손녀로 이런 식으로 수직적 출자만 허용되고 출자 구조가 투명해지고 또 뭐 구조 조정에도 유리하다는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법과 이름은 지주회사인데 실제 실상은 선진국적 지주회사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무늬만 지주회사인 거죠. 이게 이제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주회사가 순환 출자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다.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근데 순환 출자 정리하고 이제 지주회사로 전환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재벌 총수들이 여전히 적은 지분으로 많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주회사가 순환 출자보다 나은 제도기는 해요? 현재 지주회사가 과거의 순환 출자 방식보다는 일단 지배 구조가 투명해요. 예전에 순환 출자는 서로 얽히고 얽혀 있어서 도저히 파악이 안 됐거든요. 이제 순환 출자가 사실 제일 문제인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 망하면 다 망합니다. 그렇죠. 줄줄이 다 도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민 경제의 안정성이 해쳐지잖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나 어떤 자본을 투자하기 힘들어요. 그 회사가 고유하게 경쟁력이 있어도 순환 출자되어 있는 다른 회사와 연관돼서 망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해 보면은 현재의 지주회사가 지배 구조의 투명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나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주회사가 지금 증손자회사까지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둘 때 최소 지분 비율이 매우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재벌 총수들은 적은 지분으로 많은 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거고 그 때문에 경제력 집중의 완화 측면에서 지주회사는
그렇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실정이죠. 네, 사실 이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너무 허술해서 오히려 이게 순환 출자보다 전환했을 때 지주회사로 전환했을 때 재벌의 지배력을 더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게 지금 현실. 그렇죠. 아까 SK 그룹에 의해서 나왔죠. 그 얼핏 들어도 뭐 자회사, 아들 회사, 뭐 딸 회사, 혹은 뭐 손자 회사 이런 걸 뚝딱뚝딱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그렇죠. 그래서 현행 그럼 지주회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점이 문제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이제 네. 무늬만 지주회사라고 했는데 네, 네. 지주회사가 처음 생길 때만 해도 그래도 좀 나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계속 계약이 돼서 재벌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개정이 돼서 계속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이동해 손을 왔어요. 썼겠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경제 위기가 오면 오히려 그런 걸 빌미로 또 자기한테 좋게 뭐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 좀 역사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주회사 제도는 이제 1999년에 처음 생겼고요. 재벌 소유 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 경제력 집중 억제, 구조 조정 촉진 등의 목적으로 도입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자회사만을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홀딩 컴퍼니가 있고 자회사만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자회사의 최소 보유 지분을 50%, 상장회사의 경우는 30%로 했어요.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50%는 최소 보유를 해야 그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럼 그 정도의 돈을 물량을 넣어라. 투입을 해야 되는 예, 거죠. 예. 사업 관련성이 만약에 있으면 100% 지분을 소유해야지 손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네. 자회사는 50%까지. 네. 그다음에 손자회사의 경우는 사업 관련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100% 보유를 해야 손자회사를 가질 수 있도록. 즉 손자회사 기준이 굉장히 엄격했던 거죠. 빡빡하네요. 네네. 네. 그리고 금융사와 보험사는 이런 식 지주회사 제도로 주식 소유를 하는 걸 금지했어요. 이런 건 이제 금산분리라고 하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재벌한테 좋게 변해가는데 2004년에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신설됐는데 사업 관련성이 있을 때 원래 몇 프로였죠? 좀 전에 100%였죠. 100%를 50%. 상장 경우에는 30%를 바꿨으니까 손자회사 설립이 굉장히 쉬워지고 자회사와 손자회사 설립 요건이 똑같아진 거지. 예, 그러니까 손자가 막 생기겠죠. 2007년에는 손자회사 사업 관련 요건이 폐지됐어요. 그래서 사업 관련성이 좀 적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최소 사업 자본 요건이 자회사, 손자회사 모두 50에서 40으로, 상장은 30에서 20으로 또 완화돼. 그런 식으로 계속됐고요. 그러다가 2014년에는 외국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할 때는 증손회사, 이제 손자가 아니고 증손입니다. 증손회사 지분율을 50%까지 하는 것으로 완화된 거죠. 요새 외국인하고 합작법인도 많이 생기잖아요. 예, 실제로. 이럴 때는 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외국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걸 또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지주회사 제도의 원래 목적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한다라고 시작이 된 건데 이런 식으로 요건을 계속 낮추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저렇게 빠져나가고 만드니까 오히려 경제력 집중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왔던 거죠.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지주회사는 일단 최소 지분 요건 40%, 상장은 20% 정도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전부 설립할 수 있고요. 지분율 100%로 증손회사를 가질 수 있는데 외국인과 합작하면 증손회사도 50%만 가지면 설립할 수 있는 정도로 완화되어 있는 상태가 현재의 지주회사 제도의 기본 골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증손회사 너무 웃기다. 그러니까요. 증손회사는 없나요? 네. 예. 아직 그 고손자는 안 나왔죠. 고손. 아, 증손이 아니고 고손이구나. 지주회사 좀 있으면 이름 아, 바꿔야겠어요. 조상회사 뭐 이런 조상회사. 걸로. 아, 그렇죠. 근데 왜 완화가 된 거예요? 저희들의 로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명분은 지주회사가 너무 엄격하면 기존의 순환출자의 재벌들이 네. 지주회사로 전환을 못한다. 그러면 옛날에 낡은 관행을 계속 유지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주회사 요건을 좀 완화해주면 그나마 조금 나은 순환출자에서 벗어나서 그나마 좀 나은 제도로 바뀌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명분이죠. 이게 이제 목적과 수단이 이게 전도된 것 같아요. 예. 좋은 목적을 향해서 만든 수단인데 그 수단이 변질돼 있으면 목적 충족이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어떻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계속 논리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 또 재벌들 또 뒤로는 그렇게 갑질해도 앞에서는 또 그렇게 우는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예. 그러면 현재 지주회사의 현황은 어떤가 궁금한데요. 아직 순환출자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지주회사 규제 완화에 맞춰 가지고 2008년부터 지주회사 전환이 아주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집단의 지배 구조는 과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순환출자가 대표적인 지배 구조였다면 지금은 이제 사실상 지주회사 체제로 이렇게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정위가 발표한 것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 고리가
2013년 97,658개였습니다. 근데 10만 이게 이제 숫자가 엄청난 것 같은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그 대기업 집단 안에서 그만큼 여러 개의 순환 출자 고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 수백 개, 수천 개까지도 가는. 삼성이 가능성이- 지금 6개 순환고리가 있다 예. 그러죠. 가지고 그런데 있는 이제- 회사만큼이죠. 예, 2018년 4월 18일 기준으로 41개만 남게 되었어요. 거의 없어졌네요. 이게 숫자로는 거의 네. 소멸된 건데 네. 사실 이제 가장 큰 기업 집단이 이제 삼성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남아 있어서 현대자동차. 규모로 따지면 뭐 좀 다른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순환차 고리로만 따지면 지금 순환 출자 자체는 아예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2013년부터 이 신규 순환 출자하고 기존 순환 출자를 더 강화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여자 전환이 그때부터 이게 대세인가 보다라고 이제 재벌도 네. 가속화된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이죠. 그 취임한 김상조 위원장이 재벌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자발적인 그런 지주회사 전환을 독려함에 따라서 최근 1년 사이에 지주회사 전환은 더욱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벌 그룹들의 지주회사 전환의 가장 큰 이유는 지배주주가 추가의 지분 투자 없이도 기존의 순환 출자 구조보다 더 나은, 더 우월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현행 지주회사 규제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는 것이 지금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그냥 지네가 손해보는데, 손해볼지를 할 일이 없죠. 그렇죠. 예, 황제들인데. 근데 좀 이상하긴 해요. 정부가 경제력 집중 해소, 뭐 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 뭐 이런 이제 목적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독려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재벌의 지배력이 오히려 강화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아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재벌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정부는 또 지주회사 전환을 독려하냐 이런 또 거꾸로 그런 질문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조금 전에 대기업 집단의 순환 출자 고리가 2013년에 9만 몇 개라 그랬지 않습니까? 10만 개 거의. 예, 9만 몇 개가 있으면은 서로 출자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회사도 저게 건전한지 이런 걸 알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기업이 도산하면 관련 기업이 이제 줄도산을 하거든요. 도미노로. 이제 그런 면에서는 현행 지주제도가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보다 분명하게 보인다는 면에서는 우려한 제도가 인 거는 맞거든요. 그럼 뭐냐 하면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경제력 집중 완화는 좀 희생시키자. 이러고 있는 게 지금 실정이라는 거죠. 아까 이제 김상조 위원장도 네. 재벌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력 완화 문제는 까지 하려고 하면 네. 둘 다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아니, 굉장히 이해해주는 이제 입장입니다. 저거. 근데 아마 이해를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정 그런 가지고 있다. 선의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거는 아까 지주회사 제도를 통해서 그 기존의 이제 순환 출자 고리를 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냐? 정말 좀 이해할 수 없는. 답이 잘 안 나오고 있죠 지금. 네. 주요하게 논의해야 할 주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답을 좀 얘기해 주세요. 왜 그랬습니까?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그런 네. 제도적인 허점이 굉장히 커서 네. 그러니까 이게 꼼수가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대표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게 자사주의 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법.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자사주에 대한 그런 제도상의 허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주회사에 대한 현물 출자. 현물 출자. 뭐 나중에 주식 맞교환이라고도 하는데요. 음. 그것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지배주주의 우호적인 계열사한테 자사주를 매각하는 자사주 매각. 이런 방법들이 이제 지주회사 제도로 전환해도 음흠. 총수 일가의 지배력이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는 그런 주요한 이유들입니다. 아, 막 이제 막 업자 용어가 답은 막 튀어나오고 나왔는데 듣는 분들은 더 어려워졌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뭔지 마법이라 그랬잖아요. 예, 뭐가 딱 있는 건 알겠는데 뭔지는 모르겠네. 막. 근데 내용이 이제 뭔지 알기가 좀 힘든데요. 좀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하나씩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자사주 마법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자사주라는 게 또 상법에는 자기 주식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기 주식. 자기 주식이란 뭐냐? 원래 주식이라는 게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팔기 위해서 이렇게 상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그렇지만 그 회사가 원래 살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사주라는 것은 주식을 발행해서 그 주식을 다시 그 자기가 산 회사가 발행한 그 회사가 사들였을 때 그때 그 주식을 자사주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회사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였을 때 그건 삼성전자의 자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사주는 그 회사의 비용으로 매입을 한 것이라서 회사 주주들이 이렇게 많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주주들의 이해에 중립적이어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일단 상법에서 보면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네. 자사주의 의결권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지배주주의 지배를 강화시키는 일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게 순환 출자를 해소하려면 기업을 분할해서 하나는 지주회사로 만들고 다른 하나는 사업회사로 만드는 게 이렇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렇죠. 지주회사가 있어야 되니까요. 네. 예. 그래서 지주회사가 사업회사의 지분을 확보해서 사업기업을 지배하는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기업 분할이라고 하는데 기업을 나눠야 되니까. 기업 분할에도 이제 물적 분할하고 인적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만 들으면 많이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려운 용어긴 한데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일단 인적 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적 분할이 뭐냐? 그러면 회사가 분할을 했어요. 그럼 분할하기 전에 그 회사의 주주들의 구성이 있겠죠. 네. A가 몇 퍼센트를 갖고 B가 몇 퍼센트를 갖고 이렇게 구성이 있는데 그러면 분할한 새로 생기는 그 회사도 그러니까 기존의 그 분할하기 전에 회사의 주주 구성과 똑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이렇게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인적 구성이 그대로 간다. 네, 그런 그렇죠.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분할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른 지분대로 그대로 가는. 사람을 쪼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A 기업을 분할해 B 기업을 신설했다고 하면 네. B 회사의 주식을 A 회사의 주주들이 A 회사의 기존에 가졌던 그 주식 비율대로 그대로 이렇게 갖는 방식을 이런 방식을 인적 분할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복제가 되는 거죠. 복제가 그 예, 그렇죠. 비율이. 예.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 그럼 자사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자사주도 A 기업하고 B 기업이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A 기업과 B 기업이 분할되었기 때문에 신설법인에 배정된 기존의 자사주는 더 이상 A 기업의 자사주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냥 B 기업의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 기업이 A 기업에 대해서 그 자사주만큼 해당되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데 그때 그 주식은 자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이 부활하게 부활하는 된다. 거죠. 그래서 이 부활한 의결권은 B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A 기업 지배주주의 의결권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배주주는 자기 자본의 투자 없이도 신설 회사에 대한 지배권이 이렇게 강화되는 방식입니다. 이를 이제 언론에서 흔히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마법이라고 그러면 마법도 뭐 아니야. 어, 새로운 회사가 생겼어. 재벌들이 무슨 자기 회사가 신비한 아니겠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냥 이게 자사주 제도 자체의 규제의 허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통방통하긴 하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돈을 안 놓는데 네.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네. 없는 데서 뭐가 생기니까 이게 마술을 안 하고는 이게 어떻게 생기냐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데 기업 분할해서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 버리면 이제 새로운 기업은 그야말로 이제 딴 기업이 딴 남의 기업을 남의 기업이 갖고 있는 것이 되니까 되니까. 더 이상 네. 자사주가 더 이상 자사주가 아니고 이제 다른 기업이 소유한 주식이 되니까 거기서 의결권이 딱 부활한다. 그리고 그 의결권은 원래 기업의 지배 주주가 행사하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이죠. 정확히 네, 정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사주의 마법이 순환출자에 의한 기업 집단이 지주 회사로 전환할 때 사용하는 기본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 중 세 가지 중에 이제 딱 하나 했는데 벌써 이렇게 지쳤어요. 저는. 그러니까. 자사주 마법만 했는데도. 예. 네, 잠깐 쉬었다가 그다음부터 다시 현물 출자, 자사주 매각 이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올게요. 네.